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습니다. 여유가 묻어나는 남자의 얼굴과 상반되게 여자는 부끄러운 듯 뺨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안녕하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공장장 최한결입니다. 감동공장에서는 제보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사연을 각색하여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온 마리아 씨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로이커 바트에서 온 마리아입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하게 된 지 올해로 2년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저는 지금 한국에 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스위스의 로이커바트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로이커바트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어디냐고 한 번씩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로이커바트는 스위스에서도 깡촌에 속하는 시골 마을입니다. 온천이 유명해서 스위스인들이 요양차 찾기도 하고 간혹 관광객분들이 찾아주기도 하는 작은 동네입니다. 저는 20살이 될 때까지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유럽은 유레일로 다 연결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옆 나라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 있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집에서 지낸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가고 싶은 나라들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탓에 병원 신세도 참 많이 졌지만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부터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쯤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부터 본격적인 세계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유레일 패스를 사서 주변 국가들도 많이 돌아다녀 보기도 했고 운전면허를 따고 차로 스위스 구석구석을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여러 번 고비를 넘긴 저였기에 20살이 넘자마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제 모습을 부모님은 염려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셨지만 학교보다 병원에 더 많이 있던 저였기에 부모님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은 지역 유지라 경제적으로 풍족하신 편이에요. 스위스의 살인적인 의료비에도 제가 걱정 없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던 것도 다 부모님 덕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고졸이라는 사실에 한국 사람들은 많이 놀라워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지만 스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대학 졸업장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대학교에 가지 않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저는 대학 입학 대신 여행가로서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아시아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스위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아시아에 가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았던 저에겐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로 배낭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중국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을 도는 코스로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인 아시아를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여행을 준비하는 하루하루가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제 첫 여행지였던 중국에 도착해서 처음 느낀 점은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공항부터 코를 찌르는 냄새와 낙후된 공항시설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영어를 할 줄 몰랐고 마치 싸우는 듯한 말투인 중국어로 저에게 말을 걸어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숙소는 너무나 더러웠고 침대에는 베드버그가 기어다니는 것을 발견해 잠을 제대로 잘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음식과 주변 환경이 너무 수준 이하라 느껴져서 중국에서 보낸 하루하루는 너무 힘들었어요. 여행을 온 것이 후회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표를 바꿔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베트남을 거쳐 필리핀과 말레이시아를 여행하였는데 이 나라들도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첫 여행에서 충격을 안겨주었던 중국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동남아시아 여행을 마치고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은 선진국답게 깔끔한 공항부터 편리한 교통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를 여행할 때는 이동이 참 어려웠는데
일본에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참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만 교통비가 꽤 비싸게 느껴졌습니다. 물가 최강 스위스와 견주어도 지지 않을 정도로 교통비가 비쌌습니다. 또 불편했던 점은 영어가 잘 안 통한다는 점이었는데 일본 사람들 중 영어를 하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발음을 알아듣기가 어려워 소통이 거의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여행 둘째 날에 저는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것도 황당했는데 더 황당했던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럽 다수의 국가들도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스위스도 개인주의가 심하기로 유명하지만 일본의 개인주의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소매치기한테 밀쳐져 쓰러져 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많은 군중 속에서 투명인간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참 야속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혼자 물어물어 경찰서를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영어는 통하지 않았고 지갑을 잃어버렸다. 아무리 설명했지만 결국 저는 지갑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가 과연 선진국이 맞나 싶었습니다. 일본 여행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소매치기를 당한 경험 때문에 일본에서의 여행은 좋았던 순간조차 나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소매치기를 당해 상심한 마음과 밀쳐지면서 다친 몸이 아파 남은 일본 일정에서는 호텔에서 잠만 잤습니다.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저는 상심한 마음 때문에 한국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획한 여행은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기에 한국 여행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여태까지 여행했던 아시아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인천공항 시설은 다른 나라들처럼 깨끗했지만 규모와 시설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영어도 잘했어요. 그간 말이 안 통해서 힘들었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제 숙소가 있는 서울역까지는 공항철도 한 번만 타면 갈 수 있는 점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 교통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해서 저는 크게 놀랐습니다. 살인적인 물가의 스위스 교통비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는데 시설은 스위스보다 더 좋았습니다. 심지어 교통편 안에서는 와이파이가 펑펑 터져서 저는 유심칩을 살 필요도 없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저는 서울역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간의 여행으로 짐도 많이 늘어났고 여독이 쌓여서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끝에서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갑자기 어지러워진 저는 중심을 잃었습니다. 꽤 긴 길이의 에스컬레이터였던 터라 높이가 아찔했고 저는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잡아주었어요. 괜찮아요? 라고 묻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후 깨어난 저희 눈에 처음 들어온 건 하얀 천장과 형광등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저는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병원 같았어요. 제 침대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깨어난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누군가를 급히 불렀고 저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굴러 떨어질 뻔한 저를 잡아준 사람이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말투가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깨어나자 의사가 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의사는 큰일은 아니고 단순히 과로가 누적되어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며 수액을 다 맞고 돌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고 의사와 절 구해준 남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를 구해준 남자도 이제 안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에게 이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제가 수액을 다 맞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많이 예쁘게 생긴 편이에요. 스위스에서도 꽤 예쁜 축에 속하고 어릴 때부터 저를 쫓아다니던 남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도 나를 보고 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액량이 많이 남아 저는 그 남자가 기다리던지 말던지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누웠고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수액을 맞아서인지 저는 정말 컨디션이 좋아졌음을 느꼈습니다. 아까 그 남자는 여전히 제 침대맡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저러나 싶기도 했는데 마음 한켠으로는 든든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수액을 다 맞고 병원비 수납을 하러 갔는데요. 진료비로 청구된 비용은 단돈 8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어요. 스위스에서는 수액 한 번 맞으려면 며칠을 기다리는 건 당연하고 간단한 비타민 수액 하나만 맞아도 300유로는 넘게 나오거든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8만 원이라고? 저는 수납 직원에게 몇 번을 되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8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치려는 건가? 8만 원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큰 금액을 청구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종종거리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구해준 한국 남자가 다가와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고 저는 수납을 잘 마치고 퇴원 수속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이름 모를 남자였지만 참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는 저를 숙소까지 잘 데려다 줬고 체크인 수속까지 도와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제 이름은 윤호입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주세요. 이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났어요. 그의 이름이 입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의 명함을 보니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비즈니스맨인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서 그 남자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스위스의 남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뭔가 콕 집어 설명하긴 어려웠지만 그를 생각하면 따스함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다음날 윤호에게 연락을 했어요. 윤호는 제가 전화를 한 것에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설마 제가 연락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답례를 구실로 그에게 밥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울역 근처의 한 한식당에서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윤호는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요. 얼굴이 붉어져 보이기도 하고 뭔가 쑥스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귀여웠습니다. 사실 스위스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유럽 남자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오는 경우도 많지 않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보더라도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선뜻 다가오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차갑다고 느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사실 윤호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밥을 먹으며 저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줬는지 윤호에게 물었습니다. 윤호는 한국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약한 여성을 지켜줘야 한다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스위스에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남자에게 이유 없는 호의를 받아본 건 저도 처음이라 사실 윤호가 외국인인 저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윤호와 밥을 먹으며 제가 중국에서 겪은 일, 그리고 일본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아무도 절 도와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했어요. 윤호는 저에게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사실 그때 저는 윤호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되었답니다. 한국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저는 거의 매일 윤호를 만났어요. 윤호는 이곳저곳 한국의 좋은 곳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하루는 윤호와 경복궁이라는 곳에 갔는데 한국 전통 의상을 입는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귀여운 한복을 입었고 윤호는 한국의 왕자가 입었다는 옷을 입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고 귀엽던지 한참을 웃었습니다. 윤호와 저는 경복궁을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호 덕분에 제 한국 여행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어요. 어느샌가 우리는 연인처럼 가까워졌어요. 손도 잡고 어깨 동무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는 한국을 정말 떠나기 싫었습니다. 윤호는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스위스에 도착한 저는 무언가 텅 빈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윤호와는 이따금씩 문자를 주고받았지만 우리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는 극복하기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서 서서히 윤호를 지워나갔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쉽지만 윤호를 마음속에서 거의 지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참 동안 울리지 않았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윤호는 스위스에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했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윤호를 만나기 위해 달려나갔습니다. 2개월 만에 만난 윤호는 여전히 멋지고 귀여웠습니다. 윤호가 처음 건넨 말은 말이야, 나랑 결혼해줘.
나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설렜습니다. 사실 스위스에서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동거를 하고 그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았을 때 전혀 불이익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편견 같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혼이 필수라는 생각은 다들 하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동거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저에게 저 지구 반대편에서 온 남자가 결혼을 하자고 하니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윤호는 한국이든 스위스이든 상관없다며 저와 함께할 수 있다면 어디든 좋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윤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었고 은근히 외국인을 차별하는 스위스에서 윤호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윤호를 사랑하지만 이것저것 생각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걱정되기도 했어요. 윤호는 스위스에 며칠 머물렀고 돌아갈 시간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헤어짐은 정말 슬펐습니다. 윤호가 돌아간 후 저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한국이든 스위스든 윤호 옆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은 크게 놀라셨지만 곧 저를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윤호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윤호와 결혼하여 아이를 둘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모든 순간이 쉽고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문화 차이로 윤호와 크게 싸운 적도 있었고 화가 나서 스위스로 돌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살면서 저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많이 아파 스위스의 병원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 저는 의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었는데요. 사실 부모님이 돈이 많으셨기에 저는 그나마 문제없이 잘 치료받고 병원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전 진작에 죽었을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는 복지국가이고 스위스는 최고의 의료를 갖추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스위스는 막대한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엄청난 세금을 걷지만 공공의료 보장은 잘 갖춰지지 않아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의사를 한번 만나기 위해서는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잠깐 진료를 받아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생각만큼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다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저축은 꿈도 꾸기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 한국은 스위스와 정반대였어요. 세금은 합리적인 수준이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연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요즘 저는 윤호와 열심히 저축하며 재산을 불려나가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학교도 잘 되어 있지만 학원도 잘 되어 있어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점도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한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이자 꿈의 나라가 되었어요. 윤호 덕분에 한국에 살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하답니다. 오늘은 스위스에서 온 마리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